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서퍼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저 역시 이 23년을 되돌아보면서 투자 피드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3년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매년 이제 연도가 끝나면 정리를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23년에는 그 22년 말에 이제 23년에 모두가 리세션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이걸 깨고 슈퍼랠리가 찾아왔습니다. 나스닥은 57% 그리고 S&P는 한 26%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키워드를 그냥 이건 제 맘대로 정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인플레이션 완화, AI 반도체, 그리고 이팔 전쟁 이렇게 저는 꼽았습니다. 네. 24년 역시, 23년 역시 굉장히 다사다난했다. 22년에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있었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느낀 점은 일단 첫 번째로 역시 미국 소비자들은 위대하다. 뭐 돈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지 멈추지 않는. 멈추지 않는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섹터별, 기업별 차별화가 매우 심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렇죠. 시장은 계속 막 신고점 막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는데 내 주식은 안 가. 내 주식은 안 가. 뭐 그랬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 테크 쪽은 56% 오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뭐 메타 이런 메타 때문이겠죠. 테크죠, 네. 예. 그래서 52%, 그리고 뭐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도 37% 오른 반면에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8%, 그리고 디펜시브 마이너스 0.88%, 에너지 2%, 헬스케어 4%. 그러니까 굉장히 차별화가 매우 심했다. 미국 내에서도. 양극화군요. 예,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고 국가별로도 심했죠. 미국 그리고 중국.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엄청난 차이가 났었죠.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 테크랑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의 빅테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쵸.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애들이 굉장히 잘 갔던 한 해였다. 그래서 조금 저는 수요, 공급, 비용 이렇게 항상 리뷰를 하는데, 일단 23년 수요는 어땠는가?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했다. 소비자와 고용이. 그리고 섹터별로 매우 차별화가 되었고, 증시 자체는 크게 올랐지만 소외된 섹터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뭐 제가 자주 보는 것들, 태양광이 2분기부터 급격히 망가졌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을 썼던 한 해였고요. 반면에 이제 AI 반도체는 GPU 품귀 현상을 다시 한번 일으킬 정도로 수요가 매우 좋았다. 그래서 기업별로도 굉장히 심했지만 섹터별로도 심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도 역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내 인생에 또 있을까 했는데 바로 다음 해에 터져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기업이 크게 언더퍼폼 했던 한 해였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물류 차질도 있었죠. 물류 차질로 인해서 해상 물류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한번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해상 물류비. 그래서 중국이 그 셧다운을 하면서 그 중국에 이제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이런 물류 쪽이 아예 막혀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물류 차질 홍해 쪽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해상 물류비가 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때 물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던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똑같이 또 당하고 있다면은 그 기업은 뭐 발전이 없는 기업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 뭐 전쟁이죠. 그래서 엑스트라 비용이 굉장히 발생을 했다. 비용 측면인데, 그동안 이제 기업들의 마진 압박을 주었던 에너지 가격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인플레가 많이 내려왔죠. 네, 인플레가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고금리 환경에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력 재배치 그리고 대량 해고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다. 네, 그래서 22년간은 정반대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기업들 맵이거든요. 엔비디아가 무려 252% 오르고, 반면에 이제 여기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7% 대표주죠. 넥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엑소모빌 마이너스 7%, 쉐보론 마이너스 15% 정도를 차지를 했네요. 이게 22년에는 이게 정반대였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바뀌었었고. 네, 막 엑소모빌이 100몇십 프로 오르고 엔비디아가 막 마이너스 50% 이렇게 됐던 건데,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 한 해 굉장히 좀 주도주가 확확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를 조금 요약을 하자면 23년을 기대감이라는 단어로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24년을 기대감이라는 단어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프리뷰군요. 네,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냐라고 하면 금리 인하.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 키워드인데, 사실 저는 좀
무섭거든요. 네. 금리 인하가 분명 기업들의 숨통을 좀 트여주는 건 맞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차입 비용이. 근데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고물가 피로도가 버텨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비용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이제 굉장히 호재죠. 그 비용이 이제 내려가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수요거든요. 이 비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수요가 뒷받침돼 줘야 이제 다시 한번 날아가는 건데 지금 이게 그 퍼스널 세이빙 레이시라고 미국 소비자들의 이제 개인 저축이죠. 저축률이죠. 저축률을 보면은 코로나 때 엄청나게 쌓여 있었던 게 많이 풀었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편은 아니고 이게 지금 4.1이거든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네. 4.1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20년에 32였고 21년에 26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수요가 꺾이지 않는 게 당연히 미국 경제가 대단한 것도 맞지만 지금 이 저축을 계속해서 풀고 있는 거라면 이게 제가 미국을 안 가봐가지고 미국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으로 대입을 해봤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소비가 늘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질 좋은 소비인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소비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청년들이 집값이 너무 높고 모든 게 다 비싸졌으니까 사실 포기를 한 거죠. 아 그냥 써야겠다. 어차피 나는 뭐 결혼 안 할 거니까 뭐 결혼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살란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이제 결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세이빙을 해야 되는 때에 그냥 소비를 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근데 미국은 어떤가? 만약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강한 소비라든가 건전한 소비가 진짜 건전한가? 이게 24년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서 소비가 계속 버텨주면 좋겠지만 이 와중에 이제 그 세이빙이 다 떨어져가지고 진짜 거지들이 출몰하면 어쩌지? 소비가 꺾이면. 네, 소비가 꺾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24년 장이 조심스럽다. 제가 보는 리포트에서는 되게 긍정적이더라고요. 금리 인하도 오고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확장된다라는 게 가장 주된 논리였는데 뭐 소비가 있을 때 얘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느낀 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23년에는 좀 가격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서퍼님도 뭐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20년부터 23년이 엄청나게 변덕스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덕스러운 장을 겪으면서 믿을 건 나 자신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안전마진을 잡고 진입한 기업은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라는 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요. 이게 22년까지만 해도 그냥 뭐 말로는 그랬지 실제로 막 이렇게 와닿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23년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업과 시장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1년 리뷰를 하고 있지만 뭐 다음에는 뭐 올해는 이랬으니까 내년엔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 23년에 인텔이 96% 올랐거든요. 네. 엠페이지가 마이너스 50% 떨어졌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의 기준으로 기업과 투자를 되돌아보지 말고 좀 더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피드백은 필요하다. 매년 시장에서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21년에는 좀 개인적으로 펀더멘탈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22년은 매크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서퍼님이랑 같이 트레이딩도 도전을 했었죠. 그다음에 23년에는 가격에 대한 고찰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펀더멘탈과 뭐 매크로 그리고 가격 이 요인들이 좀 합쳐졌던 것 같아요. 20년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패닉에 대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했었던 한 해였는데 저는 이것들이 합쳐져서 24년에는 좀 뭔가 물론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만 배우고 싶다. 그렇죠. 네, 아웃풋이 나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래서 22년에 그 제가 22년 장 끝나고 썼던 글을 보면은 그럼에도 싸다를 나만의 정의로 어느 정도 표현하고 싶다라는 그 느낀 점을 썼었거든요. 근데 23년에는 그게 어느 정도는 조금 표현할 수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고 24년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좋다를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너무 장밋빛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왕왕 들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엠페이지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 떨어졌을 때 마음이 편했는데 한편으로는 아 근데 이거 내가 너무 좋게만 보고 너무 좋게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중간중간 계속 들었거든요. 음. 근데 이러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좋다를 정의할 수 없었어라고 조금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럼에도 좋다. 이걸 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매크로도 있고 펀더멘탈도 있고 가격이 있고 이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럼에도 좋다를 얘기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24년 그냥 제 투자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서워요. 그래서 연금도 사실 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 비중을 오히려 올렸거든요. 채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읽은 IB랑 증권사에서는 장밋빛으로 묘사를 했고 그냥 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가격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24년에 제 투자 키워드는 원칙을 따라가자예요.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펀더멘탈도 있고 가격이 주요하겠죠. 23년에 배운 게 메인이 돼가지고 원칙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걸 느끼셨군요. 많은 걸 느꼈죠. 사실 매년 배우는데 우리도 이제 배운 걸 써먹을 때가 맞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맞아요.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새로운 게임 24년에 또 새 판을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23년 투자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되돌아보고 24년에 조금 자기만의 원칙이나 이런 방향성을 잡아두시는 것도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만들어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